2023년 9월 20일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덜루스에 있는 한국식 사우나 찜질방이죠. 그 앞에 주차장에 흰색 제규어 세단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운전자는 차를 딱 대더니 내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데요. 한 15분 정도 지났을 때 바로 옆자리에 왼쪽 편에 다른 흰색 세단이 들어옵니다. 여기선 어느 중년 남성이 내렸고요. 이미 대져 있던 제규어 운전석 쪽 문을 딱 열더니 살펴보고 있어. 아마 제규어 타고 온 그 운전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년 남성은 다시 자기 차로 가서 트렁크에서요, 이상한 천 같은 걸 꺼내가지고 제규어로 가요. 이번에는 제규어 뒷좌석 문을 열더니 이 천을 이렇게 깔아두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살짝 자기 차를 후진해가지고 비스듬히 세우는데요. 곧 제규어 운전석에서 젊은 남성이 내립니다. 이 남성은 26살 에릭현이고요. 그 옆에 차에 있던 중년 남성은 그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에릭이 차에서 내리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몸도 잘 가누질 못해. 막 휘청휘청 하면서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부축을 받아야지 겨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차를 비스듬히 세우면서까지 옆에다 갖다 댔고 아들을 부축시킨 거지. 그렇게 에릭은 차에 올라탑니다. 바로 근처 그레이디 메모리얼 병원으로 갔어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아버지는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에릭 데리고 병원에 가고 있다 말했는데 와이프가 아니 에릭 노트북은 챙겼어? 아니 그거 챙겨야 하지 않을까? 아마 차에 귀중품을 두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제 북미에서 차에 함부로 뭐 두면 안 되거든요. 다 훔쳐가요. 그리고 또 에릭이 갖다 달라고 했어요. 일단은 아들 몸 상태가 치료가 급하니까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시키고 아버지는 나중에 밤에 한 10시쯤에 차를 몰고 다시 찜질방 앞으로 왔습니다. 여전히 에릭 제규어 주차가 돼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아들 노트북 챙기고 또 혹시나 차 안에 뭐 이렇게 중요한 거, 귀중품 같은 거 없나 하면서 살펴봤어요. 근데 뭔가 엄청난 냄새가 나는 거야. 아버지는 차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이건 내가 잘 알진 못하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것인 것 같다. 밤 10시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두리번 거리다가 어디로 전화를 합니다. 통화를 좀 하더니 결국에는 911에 신고했어요. 얼마 뒤에 도착한 경찰은 바로 폴리스 테이프 치고 경찰차가 이 찜질방 앞에 10여 대가 줄지어 서가지고 이 사건 현장을 에워쌌어요. 에릭의 차 트렁크에서 나온 건 30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 몰라요.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끔찍한 게 시신이요.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70파운드, 약 32kg밖에 안 됐습니다. 한 20대에서 3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의 시신인데 몸무게가 32kg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몸에는 온통 구타당한 흔적밖에 없어요. 경찰은 바로 에릭 차주 에릭현을 찾아갔습니다. 에릭 차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에릭도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경찰이 가서 좀 보니까 얘가 그냥 좀 몸이 안 좋고 어디 아프고 병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좀 심각한 게 에릭현 성기에 반복적으로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피부도요. 그냥 타박상, 멍 이런 게 아니라 샌딩 블럭, 우리 사포지 있죠? 사포로 되어 있는 블럭이 있어요. 그걸로 문질렀어. 피부를. 거기다 무기도 사용한 것 같다. 에어소프트건. 에어소프트건은 쉽게 말하면 비비탄입니다. 비비탄총. 경찰은 이제 에릭 잡으러 왔더니 이 몰골을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네 차에서 시신 나왔으니까 네가 범인이겠지. 너가 죽였지. 갔는데 에릭이 거의 고문 수준의 폭행을 당했어요. 경찰은 에릭 너 누가 너한테 이랬어? 어쩌다가 다친 거야? 물었는데 그게 폭발이 좀 있어서 다쳤습니다. 페인트통에 펠렛 넣으려고 하다가 폭발해가지고 화상 입은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펠릿은 비비탄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 에릭은 화상 치료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어디 이렇게 그을렸나? 뭐 시신도 그을리고 뭔가 폭발이 있었나? 경찰은 에릭 몸 살피면서 사진도 찍어두고 중요한 증거니까 기록을 해두는데요. 몸에 약간 패인 듯한 원형의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원형의 상처랑 타박상이랑 이런 거 다 해서 100군데가 넘는 부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글동글한 원형의 상처는 비비탄 쏜 거라고 해요. 경찰은 에릭한테 어디에서 그랬는데? 지하실이요. 자, 그러면 그걸 알겠고 그 네 차 트렁크에 여자 시신이 있는데 설명해 볼래? 그러니까 에릭이 전혀 몰라요. 시신이요? 아니에요. 그 누나 살아 있었어요. 차에 짐이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그냥 트렁크에 태운 건데요. 그리고 그 누나 진짜 아팠거든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는데 죽었나요? 경찰은 이 얘기 듣고 이게 제정신인가? 이 죽은 사람 시신을 실어놓고 살아있다고 말해? 믿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시신이 방금 전날, 전전날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부패를 했어요. 최소 몇 주 전에 사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있었다니. 언제? 한 달 전에? 경찰은 에릭의 집으로 갑니다. 에릭 명의의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폭발이 일어났다며. 페인트통이 뭐 퐁퐁퐁퐁 했다며. 화상을 입을 정도로 다쳤는데 집이 너무 멀쩡해요. 불난 것도 없고 어디 무너지거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그런 흔적이 없어요. 경찰은 추적해보니까 에릭이 집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있었고 그냥 에릭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살고 있는 집은 본인 명의 아니고 어쨌든 얘는 이 집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찰은 곧장 다른 집 조지아주 로렌스빌로 갑니다. 거길 압수수색했더니 지하실에서 혈흔이 발견됐어요. 혈흔이 뭐 찔끔찔끔 떨어진 게 아니라 꽤 넓은 면적으로. 바로 다음날 로렌스빌 속해 있는 그위넥 카운티라고 하거든요. 거기 경찰이 긴급 발표를 합니다. 지난밤 트렁크에서 발견된 여성은 한국인이며 즉시 살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20대 5명과 10대 1명입니다. 모두 한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 뭐 신흥 종교인가? 다들 의아했죠. 되게 조용한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잡힌 용의자들 누구냐면요. 사진은 지금 5명밖에 없지만 1명 더 있습니다. 미성년자라서 얼굴이 공개 안 됐어요. 이름만 공개되고. 자, 이들이 누구냐면 경찰이 혈흔 발견한 집 있죠. 그 집에서 에릭이랑 다 같이 살던 어느 기독교인 가족이에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지용 목사, 또 와이프 이미희 사모, 또 그의 세 아들 26살 장남 이준우, 22살 이준현, 15살 막내 이준용까지 이 삼형제랑 부부의 조카이자 이 삼형제랑은 사촌관계죠. 26살 이가원이 한국에서 잠시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또 에릭은 이 집에 장남 이준호의 친구인데요. 그냥 거의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준호의 약혼녀 25살 이현지도 여기 살았어요. 그러면 총 8명이 이 집에 살았다는 건데 마지막에 그 트렁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자까지 하면 총 9명이 살았던 겁니다. 경찰은요, 이 부부를 제외한 10대, 20대 청년들 총 6명이 이 집 지하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고 트렁크로 시신을 옮겼다. 이렇게 보고서 체포하고 기소해버린 거예요. 용의자 중에는 그 앞서 재규어 차주 에릭현도 포함돼 있었고 또 15살 이준용은요 얼굴 없고 이름만 공개됐는데 중범죄예요. 그래서 성인 재판으로 받기로 했어요. 어쩌다가 그러면 이 조용한 한인 커뮤니티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9명이 살던 이 주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차근히 알아볼게요. 오늘은 등장인물이 많아가지고 좀 화면이 지저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사건은요, 미 동부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애틀랜타 근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애틀랜타는요, 남쪽의 서울 오브 더 사우스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뭐 애틀랜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건이 벌어진 로렌스 빌이 있는 그위넥 카운티에는 또 특히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시신이 발견된 주차장도요, 상업지거든요. 제주 사우나가 있어가지고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뉴스에 제주 사우나 앞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사우나랑 관련된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닙니다. 제주 사우나는 전혀 사건과 관련이 없고요. 이 사우나가 있는 주차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뿐입니다. 자, 아무튼 2023년 9월 13일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아주 사이비스러운 이 집단이 살인이 저질렀다. 뉴스에 꽤 크게 났어요. 이 사건은 범행 과정도 기이하고 연루된 사람도 많고 아주 복잡한 사건이에요. 또 3명 이상이, 지금 용의자가 3명 이상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해서 중범죄에 갱단 관련 혐의가 적용됐거든요. 근데 한국인이 갱단? 그것도 이제 막 20대 초중반 애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특히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뉴스가 크게 나오면서 다들 충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막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소름 끼친 게 이 목사 부부가 한인 커뮤니티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삼형제도 마찬가지. 특히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한인들 교인들이 봤을 때는 참 신앙심이 남달라 보인다 하는 가족이었고, 이 삼형제랑 어울리던 에릭현도요,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걔들이 얼마나 착한 애들인데요. 나무랄 데 없는 자식들이었대요. 부모도 마찬가지. 그래서 처음에 경찰이 이거 딱 발표했을 때 다들 안 믿었어요. 저 애들이 갱단이라고? 경찰이 되게 잔인하게 프레임 씌운 거 아니야? 무리하게 체포하고. 자,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삼형제의 엄마 이미희 씨까지 체포돼요. 54세예요. 이 사람까지 체포가 되니까 지인들 다 멘붕 오는 거예요. 진실이 뭘까? 그렇게 한 달 만에 이 용의자들의 예비 신문이 열렸어요. 예비 신문은요, 주로 중범죄 사건에서 열리는데 판사가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갈 만하냐, 충분한 증거가 있냐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자, 법정에서 에릭현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보석으로 풀려났거든요. 왜 풀려났는지 그 과정은 뒤에 설명드릴게요. 또 이현진은 예비 심리를 포기했어. 나 안 나가겠다. 안 나왔고, 또 3남매 중에 막내 이준영은 미성년자라서 자리에 없습니다. 진짜 일가족이 이렇게 법정에 나란히 앉아있는 자, 여기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앤젤라 카터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이 뭔지 전부 다 증언을 하는데요. 진짜 경악 그 자체예요. 저는 이렇게 쭉 봤거든요.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나오면 와, 그 재판 너무 무섭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형사가 딱 앉아가지고 증인석에서 발언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봐라, 형사가 무리해서 체포했네. 선정적으로 보도하게 만들고, 이런 말이 쏙 들어갔어요. 제가 미리 디스클레이머를 하자면 아직 재판 전입니다. 사건 발생 후에 한 2년쯤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 재판 일정도 안 나왔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에서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피해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조세희 씨입니다. 한국 국적이고요. 33세 여성이에요. 1990년생이에요. 경찰이 처음에 세희 씨 시신 발견했을 때 이 차에 여행용 캐리어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안에 딱 봐도 여성 소지품들이야. 그리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여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이걸로 한국인이구나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세희 씨 지문을 떠가지고 한국 영사관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신원이 빨리 나온 거예요. 몇 달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조세희 씨다. 세희 씨는 왜 미국으로 와서 가족도 없이 혼자 이 남의 집에 지낸 걸까요? 자, 알고 보니까 한국에 있던 세희 씨 어머니 박 씨랑 목사 사모 이미희가 꽤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 바로 전해에 2022년도에 박 씨랑 또 다른 지인들이랑 미국에 왔었대요. 그때 이미 집에 잠시 머문 적도 있대요. 지금 세희 씨 살해된 그 집에. 그러다 이후에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하다가 어느 날 박 씨가 저 사모님, 사실 요즘 우리 세희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랑 사이도 안 좋고 이만저만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카터 형사 진술에 따르면요, 당시 이세희 씨는 성범죄 피해자였어요. 한국에서 엄청난 우울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좀 소원해진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이미희는 우리 미국으로 보내세요. 우리 집에 지내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럼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세희 씨가 미국으로 간 겁니다. 한국에서 그 힘든 상처 씻으려고, 잊으려고. 자, 그런데 미국으로 가기 전에요. 빨리 와라. 세희 왜 안 오냐. 재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씨 부부의 장남, 이준호. 이준호는 세희 씨한테 누나 빨리 와. 빨리 와야 돼요. 나랑 같이 기도해야지. 쪼기 시작하는데요. 세희 씨는 처음에 안 가고 싶었대요. 대충 답하다가 계속 귀찮게 구니까 이준호의 연락을 쌩갑니다. 그러니까 이준호가 세희 씨 엄마한테 박 씨한테 진짜 장문의 카톡을 보내가지고요. 설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좀 깨름직해요.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바로 나중에 전화를 했는데 누나가 아예 문자를 안 봅니다. 세희 씨가 내 연락을 쌩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나가 미국에 와서 저랑 같이 조직을 운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의 누나 앞길을 막아놨거든요. 누나가 제 제자로서 반드시 저를 만나고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두를 사랑해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 누나를 꼭 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빨리 오래, 빨리. 세희 씨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힘든 사람은 세희 씨 아니에요. 세희 씨가 본인이 우울해가지고 종교 활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이준호가 난리야. 지나칠 정도로. 결국에는 오랜 설득 끝에 세희 씨가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이준호한테 얘기했죠. 우리가 10월쯤에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진작에 1월에 왔어야 하는데 빨리 와야 돼요. 지금 당장. 한 번 더 재촉하면서 이번에 직접 비행기 티켓까지 알아봐요. 보니까 지금 7월에 표 있네요. 2자리 예매하면 되겠네. 이거 타고 후딱 오세요. 그렇게 모녀는요. 원래 10월에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7월 말에 가게 된 거예요. 이준호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이씨 가족의 집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세희 씨는 엄마랑요 3일 동안 단식 기도를 했어요. 이때 이 목사 부부가 엄청 잘해줬대요. 며칠 뒤에 이제 엄마 박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세희야 이제 같이 가자. 근데 이건 어머니의 주장입니다. 세희 씨는 아니야 엄마 나는 여기서 40일 단식 기도할래. 같이 가자고 했는데 세희 씨가 자발적으로 남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집에 혼자 있고 어머니는 한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와서도 딸이 그냥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단식 기도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연락을 했는데 안 받더래요. 어머니는 얘가 기도에 좀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가 보다. 휴대폰도 잘 안 만지나 보다.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딸이 죽었대. 그것도 차 트렁크에서 배짝 말라가지고.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 집에서? 경찰에 따르면요,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 용의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입교 의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세희 씨에게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경찰은요, 에릭이 살고 있었던 이 목사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에릭 인터뷰하고 나서 로렌스 빌에 있는 그 집에 띵동 문을 열고 나오는 건 장남 이준호예요. 무슨 일인데요?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 경찰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집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찬송가가 밝게 울려 퍼져요. 한국어 찬송가. 그 멜로디를 따라서 지하실로 내려가니까 바닥이 칙칙해. 그러니까 질퍽거리는 물기가 있어요. 그리고 냄새. 여기가 수영장인지 집인지 락스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지하실에는 이준호의 다른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표백제로. 지하실이에요. 까맣게 돼 있는 가려진 부분은 혈흔이 있는 거고 의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진 거지. 혈흔이 있으니까. 여기 의자 하나 있죠. 이 의자를 자세히 보면요. 구멍이 뽕뽕뽕 나 있어. 에릭현 몸에 있던 거랑 비슷했습니다. 비비탄, 쏜 흔적. 그리고 의자도 질퍽질퍽했대요. 다 락스를 들이부어가지고. 경찰은 이거 보고 이게 안 되겠다. 창문 좀 열어라 해가지고 다 환기를 시키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게 락스 냄새가 좀 살짝 빠지고 다른 냄새가 경찰이 코를 찌릅니다. 그 특유의 시신 썩어가는 냄새. 경찰들 대번에 알죠. 여기서 사람이 죽었구나. 부패하고 있었구나.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경찰은 위층으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집이니까 여러 개 옷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조사했거든요. 웬 자켓에 SOC라는 심볼이 있어요.
처음에는 경찰도 이게 뭐지? SOC? 왜 이제 자켓에 이거 왜 붙였지? 몰랐는데 Soldiers of Christ,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걸 줄여서 SOC라고 지들이 막 새긴 거지, 옷에다가. 도수사팀이 이제 막 도착했을 때 이 집 막내 아들 이준영이 야외 쓰레기통에 뭘 막 버리고 있더래요. 밖에 쓰레기통 보이죠? 여기다 막 뭘 버리고 있어. 경찰관이 너 뭐하냐? 가니까 애가 막 당황해하면서 눈을 막 이리저리 굴리더니 경찰이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여기서도 냄새. 안 그래도 여름이에요. 8월, 9월 공기가 후끈후끈 하는데 거기다 냄새까지 이제 경찰들 코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박스가 버려져 있었고요. 감식팀 보내니까 사람의 혈흔이라고 나왔어요. 또 쓰레기통에서는 사포지, 여기에도 사람의 체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덕테이프 이제 아시죠? 찐득찐득한 박스테이프, 이거랑 머리카락, 비비탄 총알 같은 그 동글동글한 플라스틱 알갱이가 있었고 파자마 바지도 있어요. 근데 파자마 바지에도 SOC 패치가 붙어 있는데 이 파자마 바지요, 세희 씨가 입었던 겁니다. 이런 증거들만 봐도 세희 씨가 이 집에서 살해당했구나 거의 확실했어요. 또 이 집에는 자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희도 있었어요. 경찰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이 집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미희가 다 설명을 해요. 쟤들은 제 아들들이고요. 첫째, 둘째, 셋째. 저 조카는 한국에서 잠시 왔고요. 저 여자애는 아들, 약혼녀. 경찰은 세희 씨는요? 세희 씨는 여기 안 왔었나요? 아, 세희는 엄마랑 여기 있다가 돌아갔어요.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엄마랑 같이.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경찰은 가장 의심되는 용의자들 이준호, 준현, 준영, 삼형제랑 사촌 이가원, 약혼녀 이현지 모두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에릭도 인터뷰를 받아요. 모두 참고인이 아니라 용의자, 미란다 원칙 적용받는 용의자였어요. 얘네가 하는 말은 다들 똑같아.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들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희가 죽었습니다. 용의자들 말에 따르면요, 세희 씨는 그리스도 군사들 SOC 훈련 모집에 직접 참여했대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SOC가 뭔지 다 설명해줬고요. 훈련 이렇게 할 건데 잘 못 따라오면 추가적인 뭐 훈련 단계를 거쳐야 하고 처벌도 있을 것이다. 세희에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한 거래요. 근데 8월 중순에 세희 씨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시신으로 발견되기 한 달 전에. 일단 자, 이렇게 사망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에릭은 주차장에 찜질방 앞에 차 버리기 바로 전날까지요. 이 씨 가족 집에 있었거든요. 쭉 그 집에 살았어요. 근데 세희 씨 시신이 발견된 게 9월 12일이에요. 에릭이 그 집을 나올 때 시신을 트렁크에 실었다면 세희 씨 시신은 무려 한 달 동안 이 씨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여름에 애틀랜타 여러분 꽤 더운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 집 들어갔을 때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당이 구글에다가 검색한 게 있어요. 구더기 없애는 법. 구더기가 생겼겠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시신을 태운 거 아닌가라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불에 그을려 있었거든요. 경찰은 체포한 6명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 이들 진술이 에릭이랑 나머지 5이랑 또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은 에릭, 나머지 5은 편의상 이씨 일당이라고 할게요. 삼형제랑 사촌이랑 여자친구. 이씨 일당은 저희는 잘 모르는데요. 세희 누나는 에릭이 돌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말을 맞춘 것처럼 에릭에게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요, 삼형제의 아버지 이 목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직접 애틀랜타 찾아가서 이 목사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시신을 언제 옮겼는지, 왜 시신이 트렁크에서 발견됐는지 모릅니다. 모른대. 억울하대요. 이씨 가족 집 지하실에는요, 작은 예배실이 있다고 해요. 이 목사가 예전에 온라인 개척교회 만들려고 예배실을 만들었는데 접이식 의자도 쭉 깔려 있고 연주할 수 있는 악기도 있고, 목사는 이 예배실에서 큰 애가 작은 애들을 교육시키곤 했습니다. 이건 믿음을 굳건하기 위한 거였다. 훈련 과정은요, 영상으로도 남아 있었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잘못된 일이면 애들이 왜 영상으로 남기겠습니까? 아주 가끔 강하게 뭐 복명, 복창, 한국의 유격 훈련 같은 거, 그런 거 한 건데, 그걸 경찰들이 무슨 깽단이라고 잘못 본 거예요. 그리고 조세희 씨는 스스로 자원해서 훈련받은 겁니다. 선교사가 되려고 한 친구인데, 그러다가 저기 무슬림으로 잘못 빠지면 큰일 나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희가 강하게 원해서 훈련받은 거예요. 근데 뭐 애가 좀 약하더라고요. 잘 못 버텨서 우리 애들은 그만뒀고요. 그 뒤에는 에릭만 혼자서 세희를 케어했습니다. 지하실에 세희가 지내는 방이 있는데 뭐 거기서 뭐 무슨 일이 생겼나 보죠. 우리 애들은 잘 몰라요. 우리 애들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요. 얼마 전에 자기 아들 생일이었대. 첫째 이준호. 그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었는데 그럼 지하실에 시신이 있었단 말인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같이 밥 먹었다며. 그럼 그때 세희 씨 없었는데 왜 세희 씨는 안 불러요? 안 찾아요? 이 말은요, 한국에서 온 손님이라고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세희 씨는. 이 발언부터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 하는데 세희가 뭘 하든 신경 아예 안 쓴 거지. 진짜 몰랐다면? 결론은 이 목사가 자기가 사는 집에서 벌어진 일인데도요, 한 달 넘게 시신이 거기 있었는데도 난 몰랐다. 내 와이프도 몰랐고 내 아들들도 몰랐다. 에릭 혼자서 시신을 유기한 것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 훈련이 뭘까요? 유격 훈련? 뭐 교회에서 유격 훈련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훈련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훈련을 하면 쥐들에게 뭐가 남는데? 왜 굳이 한국에 있는 세희 씨를 불러가지고 이 훈련을 시켜줬던 걸까요? 그래서 얻는 게 뭐였을까? 정말 신앙심 때문이었을까요?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Soldiers of Christ.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명칭을 보고 이 장남 이준호랑 차남 이준현이 훈련을 기획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세희 씨가 당한 겁니다. 이준호의 훈련은요, 10일간의 입교 의식이 있다고 해요. 이게 지하실이거든요. 이 입교 의식은 뭐냐? 매일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돼. 근데 통과를 못한다. 그럼 통과될 때까지 시험을 다시 보거나 아님 그들만의 처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계약서도 있대요. 이건 이 목사가 발언한 거라서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내용은 금식의 결과로 사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거기에 세희 씨가 서명했대요. 그들이 말하기로는. 근데 나중에 드러나지만 세희 씨는 하기 싫다고 거절했어요. 이 집 막내 이준영이 사진 속에는 없는데 막내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어리니까 경찰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꼬박꼬박 다 말했어요. 세희 누나는 오리엔테이션 듣고서 하기 싫다고 했어요. 근데 이 훈련은 한번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거든요. 근데도 강제로 했대요. 분명히 하기 싫다라고 말했는데 또 그들이 말하는 처벌 아주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합니다. 수사팀이 이씨 일당의 휴대폰, 컴퓨터 다 열어봤거든요. 여긴 진짜 세희 씨가 고문에 가까운 고통을 느끼는 사진, 영상들이 가득했어요. 앞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 애비 심리에서 안젤라 카터 형사가 증언한 내용이에요. 자, 영상이 뭐가 있었냐? 세희 씨가 약간 땅에 기대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머리를 반쯤 이렇게 숙인 채로 땅에 닿아 있고 손은 등 뒤로 이렇게 묶여 있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고꾸라져 있는 거죠. 이마만 이렇게 대고서. 그러다가 벨트로 보이는 것 운동용 벨트라고 합니다. 찰싹 찰싹 채찍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희 씨가 여러 번 팔벌려 뛰기 하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 속의 세희 씨가요,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고 힘들어 했대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얼음물이 가득 찬 쿨러 쪽으로 세희 씨가 걸어가요. 이 쿨러는 이렇게 사람이 한 명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세희 씨가 진짜 아무런 힘 없이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안젤라 형사가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영상 속의 세희 씨 모습이. 그리고 얼음물 안에 담궜는데 여러분, 우리 그냥 이렇게 한여름에도 얼음물에 손 넣으면 얼마나 차가워요. 시리고 이제 피부 속에 가시가 박히듯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기운이 없는, 이미 구타를 많이 당한 세희 씨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쿨러 안으로.
저항도 못해요. 세희 씨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기력이 있다면 막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할 텐데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만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이것만 하더래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창고 뒤쪽에서 이미 사망한 세희 씨의 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어요. 죽었는데 그 시신 찍어놨어 얘네가. 형사들은 알죠. 딱 봤을 때 손이랑 발 보니까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변해 있었고요. 발목은 잿빛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세희 씨가 입고 있었던 옷이 바로 그 파자마 바지입니다. SOC라는 패치가 붙어 있고 이거 얘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거예요. 결국 세희 씨는 진짜 뭐 이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의식을 받다가 사망한 겁니다. 사망 후에는 한 달 동안 방치돼 있다가 구더기 이글이글 할 때까지 있다가 트렁크에 버려진 거고. 이렇게 영상들이 다 있었어요. 아니 이 씨 일당이 이 목사까지 전부 다 에릭현 혼자 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증거가 다 있어요. 영상과 사진으로. 여기엔 그 세희 씨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폭행을 가하는 이 씨 일당의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조력자가 있어요. 수사팀이 에릭 휴대폰 포렌식 하거든요. 놀랍게도 이 집 사모 이미희랑 에릭현이랑 지속적으로 소통한 게 나와요. 이게 소통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오더지, 지시. 아직 재판 전이라서요.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공개되진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희 씨가 엄마랑 처음 미국으로 왔을 때 애틀랜타 공항으로 왔단 말이에요. 거기 픽업 나간 사람이 에릭이에요. 이미희가 항공편 그 정보랑 이름 알려주고 가서 데려와. 에릭은 뭐 비서처럼 지금 픽업해서 집으로 갑니다. 답변도 하고. 또 한창 그들만의 훈련이 진행 중일 때 이미희는요. 지나치게 외부인이 집 안으로 오는 것을 꺼려해요. 여기 하우스니까 청소하는 사람, 뭐 방역하는 사람, 외부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방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 오면 절대 조세희랑 안 마주치게 해. 심지어 조세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름도 안 부르고 입을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외부 시선을 신경 쓴 건지 나중에 차고랑요, 지하실 창문 이런 걸 막 신문지로 가려놓기도 해요. 그리고 세희 씨가 이 훈련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 이거 못한다. 도망가려고 했어요. 탈출을 시도했는데 이미희랑 에릭 둘이서 그 탈출 사건이라고 명칭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탈출이라는 말을 왜 쓰겠어요? 세희 씨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탈출을 하겠어요? 그냥 보내주겠지. 또 에릭은 세희 씨가 점점 몸이 허약해지니까 약을 주려고 했대요. 근데 약도 못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깍 이걸 못해. 그 정도로 기운이 없었고 몸이 점점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에릭은 이미희한테 얘기를 했어. 세희가 약을 안 먹어요. 못 삼켜요. 그런데 이미희는 자기 친구 딸이면서 자기 지인 딸인데 아무런 조치 안 하고. 또 세희 씨가 잠을 잔다. 그럼 자고 있다. 일어나면 일어났다. 그 과정도 하나하나 다 보고하고요. 나중에 세희 씨 사망한 뒤에는 이미희가 에릭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다 녹여줬어.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괜찮다. 죽었어? 괜찮아. 그러니까 이미희는 세희 씨가 엄마랑 한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렇게 말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어요. 죽은 거 알고 있었어요. 모를 수가 없어.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바로 지하라고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집이에요. 지하 따로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에릭이랑 이미희의 관계는 뭘까요? 왜 시키는 대로 다 했을까? 이씨 삼형제야. 자식이니까 엄마가 해라. 시킨 대로 했겠죠. 조카 이가원도 마찬가지. 근데 에릭은 왜 이미랑 가족도 아니면서 이런 기괴한 지시를 따르는 걸까요? 에릭현이 누군지 한번 알아볼게요. 당시 26살이었고 8살 때 지금 사건 벌어진 조지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한테 입양이 됐습니다. 아까 주차장에 왔던 그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원래 이모부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초기에는 이 에릭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친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릭은 2020년에 조지아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경영기술 석사 MBT 학위를 받습니다. 소위 모범 청년,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교회 잘 다니고 취업도 잘해요. 사건 벌어진 그해 9월에 시신이 발견됐죠. 그 2달 전에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원래 에릭은 장남 3형제 중에 장남 이준호랑 친구 사이입니다. 이 씨 가족이 201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왔거든요. 이때 이준호가 고3이었어요. 근데 같은 학교 동갑내기 친구가 에릭이에요. 그러다 에릭은 대학교 졸업하던 그 해에 2020년 7월부터 취업하기 전까지 3년 동안 한인이 운영하는 교육센터에서 일했거든요. 매니저로. 이때 이 교육센터의 자매 회사에서 이준호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또 이준호의 아버지 이지용 목사가 당시 부목사로 있던 한인교회가 있어요. 또 이 교회랑 에릭이 일하던 교육센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의 인연은요, 교회, 신앙심이라는 공통점으로 다 만나게 됐고 가깝게 지내다가 결국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준호가 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장남 이준호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 우두머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간증하는 영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저 친구 허리를 낫게 했습니다. 저 친구가 증인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신처럼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 누구냐? 에릭. 에릭이 허리가 안 좋아서 되게 고생했는데 이준호가 뭐 무슨 수를 쓴 건지 이걸 낫게 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아버지 이지용 목사도 본인이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에릭의 허리를 치유해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튼 이후에 에릭이 뭔가 믿음이 생겼나 봐. 그때부터인지 한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나중에 드러났지만 에릭은요,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하면서 피해자이기도 해요.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세희 씨도 마찬가지. 에릭은 넘버 4, 사망한 세희 씨는 넘버 5. 쥐들끼리 이렇게 부르고 휴대폰에도 그렇게 저장을 해두고 카톡 주고 받을 때도 넘버 4? 야, 넘버 4 지금 뭐해? 야, 넘버 4 밥 주지 마. 때렸어? 마치 물건 번호 매기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건 그 사람의 이름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넘버 4, 넘버 5라고 칭해진 것만 봐도 에릭도 세희 씨처럼 동등한 취급을 당했구나라고 알 수 있죠. 또 에릭 변호사가 데이빗 보일이라는 변호사인데요. 그가 주장하기를 에릭은 이미희에게 사기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 집에서 세희 씨와 똑같이 당했습니다. 옷을 벗겼고 심지어 사포로 가슴을 에릭 몸에는 100개가 넘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더 잔인한 게 많은데요, 여러분.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상으론 다 남아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면 공개되긴 하겠죠. 법정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 목사 부부는요, 금전적인 갈취도 했어요. 에릭한테 한국으로 돈을 좀 보내라. 네 돈. 수만 불, 한 몇천만 원쯤 돼요. 그 돈을 에릭 개인 돈인데 한국에 있는 이 목사의 계좌로 보내게 했어요. 에릭은 보냈어요. 또 에릭 신용카드를 한도를 가득 채워가지고 사용하는데요. 이 한도가 7,000불이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그 내역을 보니까 어디에 썼냐면 다 생활비, 먹는 거, 입는 거. 이 목사 부부가 다 쓴 거예요. 또 에릭은 최근에 스완이라는 지역에 집을 샀거든요. 왜 경찰이 처음에 갔던 에릭 명의의 집 있죠? 거긴데 여기 이미희가 우리 교회 만들어야 한다고 강요해서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희 씨랑 똑같이 당한 거예요. 금전적인 피해도 당하고. 또 에릭은 어느 정도는 장기간 통제를 당한 게 아닌가 해요. 감금돼 있다가 같이 훈련받던 세희 씨가 죽은 거지. 이걸 보고 에릭은 안 되겠다. 이젠 도망가야겠다. 나도 곧 이렇게 될 거야. 공포에 휩싸여 있다가 이미희가 시켰대요. 네가 조세희 시신 알아서 좀 처리해. 그때 비로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시신 처리한다는 핑계로. 근데 처음에 병원에 있을 때는 경찰이 왔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거 페인트 폭발한 건데요? 근데 나중에 기소되고 나서는 다 불어요. 이거 다 이 씨 일당이 벌인 일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릭은 이런 게 어느 정도 참작이 돼서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또 부상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에릭 사진 보면 병원복 입고 있죠.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보석 심사 때도 휠체어 타고 나오거든요. 판사가 용의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에릭만 10만 불,
1억 4천만 원의 전자발찌 차고 부모님 집에서 지내라 이제 그 조건으로 보석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릭은요,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예요. 기소가 취소되진 않았거든요. 아마 법정에서 결론이 나겠죠. 이 집은 이제 뭐 하는 집이었을까요? 근데 초반에는요, 10대, 20대 자식들만 체포가 됐지 이 목사 부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니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자기 집에서 벌어졌는데 이걸 모른다고? 채찍질 했는데 그 소리 안 들리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집은요, 부부가 2019년도에 구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실도 예배실 만들고 개조하고 그랬겠죠. 자, 아무튼 부부는 모르는 일이다 부인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마리에타의 한 호텔에서 지냈는데요. 부부가 걱정을 했대요. 우리 이러다가 체포되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는데 둘이 같이 있었죠. 이지영 목사랑 이미희랑 부부가. 그러다 이미희 씨가 나 물 좀 가져올게. 잠시 방에서 나갔는데 이 목사는 왜 안 오는 거야? 아이 와이프 기다리는데 물을 사러 간 거야? 알고 보니까 호텔 로비에서 체포됐어요. 이미희의 혐의는 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 에릭현 통해서 세희 씨 케어라고 했고요. 시신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시신 나가고 나서 자식들한테 야, 청소해. 락스로 빡빡 락스 많이 써. 여기도 저기도 구석구석. 경찰들이 코를 찌르게 청소를 시켰고 또 지하실에 곰팡이가 많았대요. 뭐 시신이 한 달 동안 부패했으니 어땠겠어요. 곰팡이랑 뭐 냄새랑 지독하게 났다고 합니다. 그거 자식들한테 청소하라고 시킨 거예요. 어쨌든 이미희는 체포가 됐는데 반면에 이 목사는 체포 안 됐어요.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목사가요, 절대 이 지하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냄새 그렇게 심했다며. 뭐 코가 막혔어? 먹고 자고 다 하는데 지하실에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한 번은 세희 씨가 살아있을 때 지하실에서 1층 계단으로 막 뛰어오는 영상이 있어요. 막 달려와서는 이 목사한테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애원을 해요. 그것도 속옷 차림으로. 여러분 33살 여성입니다. 이때 이 목사는 아들들 불러가지고 야 이제 그만해라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더니 삼형제가요 안 된다고 계속 해야 된다고. 특히 둘째랑 이 목사랑 거의 막 몸싸움을 했대요. 결국에는 못 막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이 목사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옵니다. 지하실에서 계속 찬양 소리가 들렸고요. 아이들이 훈련에 방해되니까 그 지하실 입구 말고 뭐 데크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앙 훈련 도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집을 보면 여러분 이게 뒷문이거든요. 뒤에 차고가 있고 뒤로 들어가는 현관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차를 대고 이 목사는 한 바퀴 뺑 돌아서 이 데크 보이나요? 옆에 나무 계단 있죠. 여기로 굳이 번거롭지만 돌아서 올라갔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세희 씨가 얼마나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속옷바람에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서 목사님 목사라며. 세희 씨는 이 집에서 신앙 활동한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세희 씨가 화장실 가는 횟수도 정해져 있었어요. 하루에 2번. 만약에 더 가고 싶어? 그러면 저기 잔디에 싸. 미친 거지. 이 씨 일당은요 카카오톡으로 세희 씨에 대해서 꾸준히 소통을 했는데요. 7월 27일 장남 이준호가 자기 약혼녀한테 이연지한테 넘버 5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계속 기절 상태야 이렇게 말합니다. 넘버 5는 세희 씨죠. 자, 그리고 8월 17일에 3남매 중 막내가 둘째 형 이준현에게 넘버 5 음식 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 답장은 야,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때려. 15살 동생에게 시킨 겁니다. 얘는 형이 시킨 대로 다 했어. 검찰은 세희 씨의 사망 추정일을 8월 18일로 보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요, 경찰들도 종교인들도 그 종교 전문가들도 다 사입이라고 얘기해요. 니네 무슨 기독교냐, 니네들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 교인들까지 싸잡아서 욕먹는 거 아니냐, 맹비난을 한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 과정은요, 이준호랑 이준현 형제 둘이서 만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준호가 리더, 깽단,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요, 세희 씨 사망한 그 해에 2023년 1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처음부터 컨셉이 부트캠프였대요. 부트캠프는 같이 약간 진짜 군대식으로 숙식하면서 뭐 기도도 하고 시험도 보고 뭐 지들이 원하는 하고 싶어하는 체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됐고요. 애초에도 군대식으로 운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군대보다 더 가혹했죠. 원래 이들은 그냥 기독교인이 맞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 근데 장남 이준호는 어느 순간 교회에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한 번은 아빠한테 얘기하더래. 나는 목사님들 설교가 성에 안 차.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독자적으로 예배를 보겠다. 그래서 지하실에 예배실을 만든 거라고 해요. 그렇게 이들은 그 SOC, 심볼을 옷에 새기고 또 패치도 있대요. 패치는 십자가 모양이랑 뭐 방패 모양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건데 이걸 뭐 소지품, 뭐 옷, 가방 이런 데 붙이기도 하고요. 또 유니폼도 만들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완전 조직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거죠. 또 이웃들 목격에 따르면요. 세희 씨 시신 발견되기 전날 밤에 이 집 앞에 이 애들이 모여가지고 심각한 얘기를 하더래요. 서로 이마를 다 맞대고서 동그랗게 감싸고 있어. 이웃집 아저씨가 이걸 딱 봤는데 좀 이상해 보이니까 초에 어린애들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성인인데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대요. 별로 말을 걸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경찰차가 이 집 앞에 쫙 깔린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게 얘네가 에릭현을 넘버 4, 세희 씨를 넘버 5라고 불렀잖아요. 넘버 6로 예정된 여성도 있었어요. 이준호랑 이현지가. 이 세희 씨 죽자마자 바로 컨택한 여성이 있는데 조지아 공대 다니는 학생입니다. 조지아 텍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유명한 명문대예요. 여기 다니는 20대 초반 한인 여성을 넘버 6로 데리고 올 예정이었어요. 다행히 그 전에 체포가 된 거죠. 이준호가 총 12명의 제자를 모으려고 했대요. 제 예수님이야. 근데 어쩌면요, 이준호는 내가 예수님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준호가 간증하는 영상 보면요, 이게 제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내렸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영들을 봤습니다. 사탄 먹이를 봤어요. 저기 에릭현 허리 제가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안 멈추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하고 바로 소통해요. 원래 비가 4-5시간 지나간다고 했는데 30분에서 50분 만에 멈췄어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로 날씨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통계시 이런 게 그 사이비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신과 대화할 수 있다. 이 영상에서는 어머니 이미희 씨 이야기도 하는데요. 간증 영상에서 우리 어머니는 방언 기도를 10시간에서 15시간 합니다. 엄마가 하면 바로바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 엄마를 진짜 이거 거의 우리 엄마 하나님인데요?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이준호가 하는 이런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엄마 이미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전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직통계시가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는 해요. 직통계시는 하나님하고 나랑 다이렉트로 소통한다. 원래 간증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좋아졌고 이런 거 느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막 자기가 초인력을 쓰일 수 있다고 자랑해. 이 부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사건 당시 이주용은 56세, 이미희는 54세였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목사가 서울대 자연과학 계열에 졸업을 했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다고 해요. 근데 증명된 건 없어요. 제가 학교 전화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지인 인터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한인 뉴스 채널에서 이 목사랑 같이 일했던 목사님을 인터뷰했는데 그 친구 서울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서울대 저도 해외에서 한인들 많이 만났지만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해외에 살다 보면 내가 한국에서 뭐 하고 왔는데 말이야. 이런 분 진짜 많거든요. 다들 막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임원이었고 나는 의사였고 변호사였고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 친구였고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 다 이민 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친구도 모르고 지인도 모르고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은 이재용이랑 친구죠, 다들. 뭐도 있었냐면 내가 옛날에 저기 워런 버핏이 밥 먹자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갔어. 워런 버핏이 왜 당신이랑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을 못해요. 예.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어쨌든 서울대는 지인의 인터뷰에서 나온 거예요. 부부는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신앙심이 남달랐다고 해요. 원래는 한국에 기독교 타운을 세우려고 했대요. 근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대요. 근데 어느 날 이미희가 꿈에 하나님이 나와서 나보고 미국으로 이민 가라고 했어. 그렇게 삼형제 데리고 미국으로 온 겁니다. 2016년도에. 첫째가 고3 때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 가족은 이미희가 중심이었다고 해요. 애틀랜타에 정착을 했고 이지용은 2019년도에 제2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때 이미희는 성가대 지휘자로 출석을 했는데 자식들도 같은 교회에 다니고 또 다른 그 피해자 있죠. 에릭현은 원래 좀 큰 한인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준호가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조카 이가원은 이미희 언니의 아들이에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다가 에스타로 잠시 이모 집에 온 거예요. 또 금방 돌아가야 했었대요. 에스타로 온 거니까. 그래서 한국에 돌아갈 비행기를 예매해 뒀는데 그게 9월 14일이었어요. 돌아가기 하루 전날 체포된 겁니다. 또 이현지는 중학교 때 한 기독교 사립학교에 유학을 왔어요. 근데 공부를 꽤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 없이 혼자니까 아직 어리니까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때 이 씨 가족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이준호랑 인연이 됐어요. 이현지의 가족도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집에서 이 홈스테이 기독교 가정 좋다, 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냄새가 솔솔 나. 그래서 이현지를 아예 한국으로 귀국시켜서 떼어놨습니다. 둘이 1년 동안 못 만나게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돌아갔어요. 이현지가 이준호랑 SNS로 연락은 계속 주고받았다고 해요. 갔는데 그 뒤에도 한국 집에서 엄청 걱정해가지고 세희 씨 사망 전에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때 아마 엄청난 고문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이현지는 잠시 한국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현지의 변호인은 그건 이현지가 한국에 있을 때 생긴 일입니다. 이렇게 방어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현지의 가족 입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내가 그 집이랑 안 엮이게 하려고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됐구나. 무서운 집이죠.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오나?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건가? 진짜 언젠간 나도 당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피해자가 에릭현이랑 조세희 씨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를 하면서 만난 제보자가 있는데 여성입니다. 저도 이 목사 집에 머문 적 있어요. 폭행당했습니다. 이 씨 집으로 가게 된 경로가 비슷해요. 세희 씨랑 상당히 비슷해요. 원래 부모님끼리 알고 지냈는데 이미희가 내가 당신 딸 키워줄게.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게 어때? 그렇게 갔대요. 처음에는 괜찮았대. 되게 잘 대해주고 친절하고. 근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싹 돌변하더니 설거지, 빨래, 청소 똑바로 해? 못하면 지하실로 보내요. 이 지하실. 근데 이 제보자가 말하기를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이미 그 방 안에서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누구냐면 에릭현. 내가 지하실로 가니까 에릭현이 다시 밖으로 나갔다. 또 집안일이 끝내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유튜브 영상 보면서 그 내용을 종이에 다 적어야 된대요. 하루에 한 장씩 A4 용지만한 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제보자 말로는요.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나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래요. 이 제보자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자발적이 아니라 이 씨 가족이 권해서 만약에 잘 안 따라온다? 집안일을 잘 못한다? 그럼 맞아요. 회초리로 손바닥 맞고 그 다음에 허벅지 맞고 때린 사람은 이미희. 이미희는요. 삼형제 시켜가지고 제보자가 청소를 잘 하나 안 하나 감시하라고 사진도 찍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은 서로 이렇게 감시하고 처벌 주고 하는 걸 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겨서 공유하는 게 뭔가 습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다 나온 거예요. 또 나중에는 이미희가 직접 안 때리고 이준호가 얼차례를 주기도 했대요. 지하실에 너 지하실 내려가! 내려갔더니 엎드려! 다행히 제보자는 부모님한테 알릴 수 있었어요. 도망쳤는데
세희 씨는 휴대폰을 아예 못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뺏었겠죠. 휴대폰 있으면 신고할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보자도 집에다 연락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리고 세희 씨가 넘버 5 아니에요. 넘버 4도 있고, 그럼 앞에 넘버 1, 2, 3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이 제보자를 칭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건 없어요. 넘버 1, 2, 3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 제보를 봤을 때, 아, 시작은 이미희구나. 이미희가 이 짓거리를 했는데 이준호가 점점 잘하면서 이 폭행과 이 처벌의 권한이 넘어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희가 이 사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용의자들 혐의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요. 총 7명입니다. 미성년 포함해서 중범죄 살인, 감금 폭행하다가 사망하게 됐어요. 또 불법 감금, 지하실에서 안 꺼내줬죠. 증거인멸, 현장 락스로 빡빡 구석구석 청소했고 증거품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사망 은닉, 시신 트렁크에 집어넣었죠. 가중 폭행, 폭행할 때 위험한 도구를 썼다. 벨트, 아이스 쿨러 등등등, 비비탄. 거기다 깽단 활동, 3인 이상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마지막으로 리코 바이올레이션이라는 조지아주에서 리코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범행을 최소 2번 이상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내 반복됐을 때 적용을 합니다. 지금 피해자가 세희 씨랑 에릭현 둘이니까 가능하죠. 또 리코법이 적용되면 가중처벌도 가능하고요. 자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단독 범행이다. 그러니까 이씨 일당처럼 저거 에릭이 한 건데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막내는 저 형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요. 이게 안 돼요. 너네 같이 한 거야. 너넨 범죄 집단이야. 대신에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저지른 건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 이런 거 없어요. 이 용의자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들 잘못한 게 없대. 근데 아직 재판이 안 열렸기 때문에 뭐 어떤 논리로 무슨 이제 쌉소리를 하면서 저희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판단은 배심원들이 하겠죠. 근데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정황 증거 아니에요. 이게 다 영상이랑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재판은 제 생각엔 얼마 안 가서 열리지 않을까. 그냥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게 왜 지연되고 있냐면요. 아무래도 통역이 필요하고 또 증거도 영상에 나오는 음성들 있죠.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은 거? 이게 다 한국어란 말이에요. 양이 너무 많아. 이것들이 진짜 이 많은 인원들이 집단으로 그 메시지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요. 엄청난 걸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용의자가 7명인데 피해자 것까지 다 분석을 해야 하니까. 또 번역도 중요하죠. 번역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친구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아 여기 아이스 쿨러가 있고요.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비 심리 때도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안젤라 형사가 영상에서 이씨 일당은 세희가 탈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묘사했습니다. 좀 번역체라 말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세희가 탈출을 못하게 했다. 이씨 일당이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영어로 이제 escape라고 쓰는데 escape가 탈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판사가 정확히 어떤 단어를 사용했나요? 왜냐면 탈출하다, 도망가다 여기엔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run away, break out 되게 많은데 진짜로 escape라는 단어를 썼냐라고 물어본 거지 판사가. 그러니까 안젤라 형사도 그게 한국어라서 저는 그렇게 번역이 된 걸 봤습니다. 한국어로는 뭔지 몰라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도 번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지연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 재판 라이브로 중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나오면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영상들 다 공개해야 되잖아. 자, 이렇게 용의자 7명은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도 니들이 뭔 짓을 했다,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문인 건 이지용 목사가 체포가 안 됐다는 거. 수사팀이 이지용 목사는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뭐 증거가 없거나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가담한 게 아니야. 난 정말 아들들이 한 짓을 몰랐어. 그렇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 않아요? 자기 집, 자기 명의의 집, 지하실에서 자기 자식들이 벌인 일인데 피해자한테 사과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기 아들들 감쌀 게 아니라 뭐가 진실인지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본인 빼고 다 가족이, 일가족이 다 깜빵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목사는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세희 씨 가족에게 사과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언론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요. 절대 우리 와이프, 우리 아이들 잘못 아닙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말고도 다른 언론사랑 또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구치소에 있는 아이들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 조세희 죽은 건 에릭현이 처음 발견한 거예요. 뭐 에릭도 애들한테 맞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요. 성경에 성경에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구원한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뭔 소리야.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고의가 아니래. 성경을 따른 거래. 그러니까 시종일관 억울하다, 모른다, 특히 우리 15살 미성년 아들까지 몰아가기 식으로 수사한 겁니다.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 2개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는 영상, 하나는 기사. 근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뭐 아예 언급조차 없고요. 약간 잘 모른대. 그 조세희 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고요. 자발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금식을 했다. 또 이미희가 에릭에게 돈 뜯은 거 있죠? 그게 뭔가 잘 짚히는 게 있긴 한데요. 저는 잘 몰라요. 또 언론에 공개된 사진 중에 이게 있어요. 이 신발. 이씨 삼형제 신발이거든요. 지하실에 가지런히 워커 세 켤레가 딱 놓여 있는데 아디다스. 이게 딱 봐도 군화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마침 얘네가 군대식으로 압박하면서 훈련을 했어요. 지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군화 사진까지 공개되니까 사람들 뭐 어머나 저거 신고서 막 발로 폭행했나 봐.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인들은 주변에 군인들이 많으니까 아빠, 오빠, 남동생 다 군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군대식 뭐 군대식이면 좀 빡세게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군인들을 엄청 리스펙해요. 군인 하면은 막 진짜 항상 하는 말이 막 Thank you for your service 하면서 군인들 뭐 그런 밈 같은 거 많이 보셨죠? 틱톡이나 이런 데 보면 스타벅스 가요? 군인들은 다 사주려고 해. 밥도 사주려고 하고 비행기 타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네, 군인들 예우가 깍듯합니다. 근데 아니 사이비 종교가 군대식으로 강압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운영을 했다고? 근데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군화가 더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목사가 아니 저 신발은 아이들이 한국에서 장신대 총장이 운영하는 성령사관학교에 갔다가 농사일 봉사할 때 신었던 신발입니다. 어떻게 저걸 범죄 도구로 묘사하나요? 애들이 신학 공부한 것도 그때 그 총장님이 인도해 줬고 아이들도 총장님을 잘 따랐다라고 하면서 이 이거 군화 아니다. 봉사 활동할 때 신었던 신발이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이 발언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사입이 아니다. 군화 이런 거 보고서 뭐 종교의식 폭행하는 이단이 아니라 장신대 총장님께서 직접 우리 아이들을 인도했는데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를 합니까? 저는 그런 의도에서 발언한 것 같아요. 굳이 학교 이름까지 언급한 걸 보면. 그래서 이 사건 딱 벌어지고 나서 애틀랜타 한인 목사회가 있어요. 이주영 목사 제명해야 한다고 원래회를 열었거든요. 원래회에서 그 안건이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근데 제명이 안 됐어. 그게 사건 벌어지고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에 벌어진 거였거든요. 제명 안 한다라는 결론이. 근데 그 뒤에는 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기사까지는 제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사건 벌어지고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애틀랜타 한인중앙장로교회 한병철 담임 목사님이 이 지역 대학생들 불러다가요. 이 한국 사이비 종교단체 또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세미나도 개최를 했어요. 조심해야 한다고 경각심 일깨우기 위해서. 또 미국에는
교민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거든요. 토론토도 좀 비슷한데 특히 옛날엔 되게 힘들어서 이민 가던 시절에는 정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교회가. 애틀랜타 광역권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목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또 한인연합회에서도 사이비 종교, 또 한국에서 새로운 이민자들 있죠. 잠재적인 위협을 줄 수도 있다. 모두가 다 선하고 건전한 건 아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한다. 알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해외에 있으면 한국인들끼리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아무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저는 이 사건 진짜 피해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 범죄 피해자로 왔잖아요.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오고 엄마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용기 내가지고 머나먼 미국 땅으로 온 겁니다. 그래, 내가 한국에서 안 좋았던 기억들 다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힘으로 이겨보자. 엄청난 결심을 하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악마의 집이야. 이름도 아닌 넘버 5라고 불리면서 혼자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을까요? 얼마나 죽기 직전까지 고통스러웠겠어요? 전화도 없어. 여기 내 가족도 없어. 한국이랑 멀어도 너무 멀어요. 또 이 집에 사람이 9명이나 있는데 정상은 나밖에 없어. 나머지 다 미쳤어. 그렇게 메말라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깊었을진 감히 상상조차 안 가죠. 꼭 재판에서 끝까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세희 씨 고통 없는 곳에서 편하게 쉬길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